미국 증시는 23년도 10월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기, 이익, 이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미국 증시의 역사적 사상 최고치, 처음 경험해보는 지수대이기 때문에 놀랄 수도 있지만 사실 경기는 확장 국면, 또 기업 실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문점을 가지는 증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를 겁니다. 다만 저는 항상 이제 미국의 경기 순환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미국은 MBA, 전민경제연구소가 공식적으로 경기 순환을 표명을 하는데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2020년 5월 이후 경기 확장에 들어갔고 올해 7월 기준으로 63개월째 경기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80년도 이후에 미국이 경기 확장 들어가게 되면 보통 7년 1개월 정도 지속됐기 때문에 2027년 6월 정도까지는 미국 경기가 확장 국면에 놓여 있을 여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은 증가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간으로 구분해서 보면 좀 달라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계속 오를 겁니다. 이거는 2006년도 이후 미국에서 신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집권 1년 차에는 정책 기대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통 보여왔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패턴을 그대로 이어갈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대감이란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근본에는 이제 미국의 경기 확장, 기업 실적 개선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는 뭐 아직 미리 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제 내년도 미국 증시는 연초 이후부터 늦어지면 4월 달부터 가을까지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올라가는 장이지만 연간으로 구분하면 좀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증시가 가을까지 좀 쉴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이유들은 일단 지금 미국 증시가 심리가 약해지면 분명히 미국 증시가 너무 비싸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내년도 1분기에는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가 고조될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2월 달에 미국채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가 역전이 일어났어요. 보통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일어나면 미국은 1년 뒤에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수순이었습니다.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는 이게 먹히진 않았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제 그 절차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많이 올리다 보니까 수급 측면에서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일어났지만 1년이 지나고 현재까지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인상도 중단을 하고 또 금리 인하도 단행을 하고 또 그 가운데 흐름을 보면 지난해 8월 달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이미 이축 국면에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 고조되면서 지난해 8월 달에 또 증시가 급락했던 부분들 이런 정황들을 보면 이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기능을 이제는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때 경기 침체 분위기 고조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좀 다를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증시가 급락했다가 빠르게 회복했지만 이번에는 그 패턴이 나타나긴 어렵고 가을까지 하락하는 또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또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있는데 중간 선거가 있는 해외 미국 증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이제 내년도 증시는 가을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죠. 다만 내년 가을쯤에 미국 증시가 저점을 형성하게 되면 제가 얘기해 드렸던 미국의 경기 확장이 2027년 6월 정도에 끝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2027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미국 경기는 피날레를 보이면서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아마 S&P 500 지수는 지금이 6,500선이라고 하면 아마 그때는 7,000 후반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시점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팬데믹 이후에 미국 경기 확장 사이클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2027년 6월 이전까지는 이제 미국 투자는 계속 해도 기회는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연간으로 쪼개서 보면 약간 다른 흐름들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증시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는 하반기 S&P 500 밴드 상단을 6,900포인트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심리가 너무 강해한 흐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7,000선도 상회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연말 정도 되면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6,800선 정도에서 좀 올해 한 해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9월 FMC, 미국의 7월 고용 쇼크, 그리고 8월 달 고용을 놓고 봤을 때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또 전월보다 감소하면서 일단 고용 둔화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9월 달에 25pp 금리 인하 하더라도 남아있는 FMC 일정이 다가올수록 연준의 금리 인하 강도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해석들이 더 강하게 들어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로 시작하는 글로벌 주요국들의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 부분들이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가 연말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폭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6,500선 전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내년도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지나고 올해 연말, 내년 초 정도 돼야 가늠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우선적으로는 6,000, 한 500 전후 정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M7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AI 시스템의 고유 목적이 추론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이제는 중형 반도체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을 포함해서 이제는 M7이 아니라 배트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M7이든 배트맨이든 일단 미국의 기술 성장을 이끄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 전년과 비교했을 때 AI 부분에서 두드러지는데 지난해까지는 학습용이 주류였다라고 하면 올해부터는 이제 추론용으로 전환이 가셔야 되는 부분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AI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요. 또 하드웨어도 변화가 있죠.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브로드컴, AMD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차별화가 나타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GPU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다만 이걸 중과율로 보면 지난해를 고점으로 해서 이 증가율이 내려오는 그 속도가 좀 가팔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고 그동안 독점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엔비디아에서 그 시선이 이제는 주문형 반도체, 브로드컴이나 AMD 같은 기업들로 분산되는 흐름들도 바뀌고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AI 혁명에 부합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겠지만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소화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행사 같은 걸 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 가지고 했던 그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좋았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는 올해 6월 달 전후에 있었던 중동에서 열렸던 그 이벤트에서도 다른 타 AI 수장들은 다 와서 참석을 했는데 애플 CEO만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상황인데 애플이 이제 미국 내 투자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좀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최근에 이제 휴대폰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과거처럼 이렇게 계속 확대하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결국 애플만의 생태계에서 자체적인 성장은 가능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계속 증가하지 못하는 굴레라고 하면 사실 AI 혁명이 계속 발전하는데 애플이 다른 타 기업들 주가처럼 계속 올라가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부터 제가 생각했던 건데 금융위기 발생하고 나서 사실 미국의 국가 생산성이 증대하고 이 바탕에는 사실 지금은 AI 혁명으로 좀 포장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바일 혁명이라고 포장을 해서 관련된 기업들은 다 동일하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들을 선제적으로 했던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파벳이 정말 좋은 기업으로서 이상을 좀 가질 여지는 있고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비대면 산업에 대한 기대들이 사실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
지금은 이제 메타 플랫폼스로 바뀌었지만 앞으로 도래할 비대면 산업을 염두에 두고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는 메타 플랫폼스도 지금 이상보다는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M7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다 좋은 기업들이에요. 물론 이제 주가 차별이라도 나타나겠죠. 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같이 가는 흐름이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미래 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그래도 알파벳 그리고 비대면 산업은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메타 플랫폼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이상보다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개별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어요. 뭐 오라클이 됐든 그 이전에 다른 기업들 주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지금 자꾸만 미국 증시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니까 일부에서 그 부담 때문에 항상 AI 버블론을 들고 나오면서 투자 심리 이축을 좀 조정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동일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주가는 계속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오라클이 최근에 좀 이슈를 받았던 대목에서 좀 주목할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AI 기업들이 캐펙스 자본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좀 비용을 좀 줄이려고 하는 측면에서 좀 하향 조정했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AI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해석들로 옮겨갔던 상황인데, 올해 들어서 이제 오라클이 주문 수요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 AI 기업들의 캐펙스 자체가 줄어들진 않겠다라는 시사점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라클보다는 올해 그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2분기 실적전으로 앞으로 캐펙스 자본 지출 기존에 제시했던 것보다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앞으로 AI 캐펙스 지출이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미국의 그 기술주 CEO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소 투자의 위험보다는 그래도 가행 투자의 위험이 훨씬 더 작다라는 인식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미국의 대표적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 혁명 자체가 지금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AI 혁명의 출발점은 2022년도 오픈 AI의 챗 GPT가 출시되면서 시작됐는데, 이제 3년이라고 하면 과거 경험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 9년 정도까지 더 지속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이 1989년도 출시되고 나서 인터넷 혁명, 이게 18년 지속됐고, 2007년도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모바일 혁명 시작됐는데 이게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속 기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 혁명 같은 경우에는 한 12년, 13년 정도 지속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뭐 AI 관련된 기업들 주가만 보고 너무 많이 올랐다, 버블이다 논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의 큰 흐름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AI 과거 히스토리를 놓고 봤을 때 2022년도부터 오픈 AI의 챗 GPT 출시되고 나서 AI 혁명이 시작된 부분들, 그리고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AI 생태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은 AI 모델, 클라우드, 반도체가 중심이 되는 스테이지 1인데 이게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궁극적으로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AI 관련해서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AI, 생성형 AI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피지컬 AI로 가야 돼요. 아마 엔비디아의 젠슨 CEO 역시 AI의 궁극적인 단계는 피지컬 AI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내년 정도 된다라고 하면 아마 테슬라가 옵티머스 2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 옵티머스 2라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피지컬 AI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의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AI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본다고 하면 AI 관련된 기업들의 선택, 그 저변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흐름. 근데 그렇게 확장되는 이유는 대형주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차순위에 해당되는 기업들도 시선을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AI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라고 하면 풍선 효과가 기업들로도 계속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AI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되는 그 가시화가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팔란티어, 클라우드 스트라이커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AI 시스템 구현 목적이 올해부터 이제 출원용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용되는 반도체가 GPU가 아닌, 어떻게 보면 GPU는 기본 반도체거든요. 근데 AI 정말 1세대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주문형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브로드컴이나 AMD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 증시가 좋으면 다른 타 증시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미국 증시가 올해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뭐 국가의 증시가 풍선 효과로 연동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타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국가 증시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부합하는 국가는 미국이죠. 다만 다른 타 국가는 좀 달라요. 예를 들자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저는 미국 증시가 워낙 앞으로 더 올라갈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3,400이지만 미국 증시와 연동해서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한 3,700 정도까지도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죠. 한국은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경제 체력이 좋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고, 기업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일부 기업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기업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 주가라는 거는 이러한 경기, 실적을 반영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지금 한국 증시가 올라가는 힘은 신정부가 들어섰고 또 미국과의 상호 관세를 포함한 이런 관세 협상들을 잘 마무리 졌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간담회를 통해서 대주주 양도세 소득 기준을 기존처럼 되돌리겠다라는 게 대통령 발언을 통해 확인되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 다시금 3,40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요인들 때문에 아마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 올라갈 때 연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 접어든다라고 하면 펀더멘탈에 뒷받침되지 않는 국가들은 하락할 때 그 하락폭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항상 투자를 할 때 이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돼요. 무작정 이유 없이 올라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좋다. 근데 이런 증시를 가지고 저처럼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국가 증시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저 사람 얘기 틀렸다. 저 사람 저런 얘기 하지만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를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글로벌 위기라는 것도 재밌게도 8, 9년 주기로 항상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팬데믹이 2020년 발생을 했고, 지금 시점은 미국 경기 확장이 100%라고 하면 지금 74%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그 퍼센티지가 2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경기 확장이 2027년도 6월 상반기 정도 보고 있는 거고, 아마 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본다고 하면 2027년도 하반기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여지도 있고요. 금가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도 증시 별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금 가격은 최근에 미국 IB에서 온스당 5,000달러 정도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 숫자가 실현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원래 금 가격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사실 금 가격이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러한 전통적인 변수들하고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지금은 반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금 가격은 거의 동행하는 흐름이었는데, 뭐 최근에 흐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역시 약간은 그 구도가 좀 깨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중요한 거는 그동안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갔던 가장 큰 원인들은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달러가 올해 2월 이후부터 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그게 좀 영향을 줬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연준의 금리 인하.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금 가격에는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거듭될수록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위험자산 가격들이 흔들리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채권보다 오히려 금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